이어서 제87회 제2샘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금희 강사님께서 다음과도 다른 북한, 중국, 러시아의 문화와 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 주시겠습니다. 강사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한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2007년부터 한국에 정착하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주거중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 석사학위를 수료하셨습니다. 현재는 대구시 문화시민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중국어 통번역과 더불어 러시아어도 번역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KBS TV 아침마당 목요 특강에 출연하셨으며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서 다양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멀리 대구에서 오신 최금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최금희 강사입니다. 반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00회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강연하다 시작 전부터 울컥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 도립도서관에서 인간의 감성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이웨이부터 시작해서 도지사님 말씀부터 해서 다 제 가슴에 콕콕콕 제 지나간 삶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북한에서는 27년을 살았습니다. 올해 42이고요. 네. 그래도 어려 보이시죠? 네. 네, 아침마당을 보고 어제도 제주도에 살다 제주도에도 당일치기로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예, 낯익은 분도 계시네요. 네,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다들 반겨주시고요. 아까 마이웨이에서 한 이야기, 머인의 연설문에 있던 이야기처럼 그 눈물과 시련 위에 행복이 얹혀진다는 것이 딱 맞는 말이구나. 뭘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네. 북한에서 자랄 때 어릴 적부터 우리 빨리 통일이 돼서 저 넓은 호남벌에 가서 쌀농사 실컷 지으면서 그러면 우리 배고픈 고생 안 할 거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제가 이 호남 땅에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될 줄이야. 저를 초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은 쟁쟁하신 분들하고 제가 함께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황송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강연 주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냈더라고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세 나라의 문학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참 너무 내가 이거 그래서 오는 순간까지도 제가 컴퓨터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작업하다가 떠났는데요. 1시 반에 떠나면서 정말 내가 오늘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오프닝을 보면서 그래 내 방식대로 해야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닮고도 닮은 듯 다른 북한, 중국, 러시아 문화와 문학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도서관에서도 저희 강연 여러 주제를 보내드렸더니 이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저도 지금 10월 달에 대구 시민들과 하는 인문학 강좌에서 이게 예정이 되어 있지만 강연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첫 시범을 하는 그래서 저도 엄청난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벚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제 PPT로 제가 만든 건데요. 그 이미지 따온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하트 봉봉 하면서 제 인문학 강좌가 대구시에서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시작을 해서 단풍으로 바꾸려다가 저는 그래도 마무리 소생하는 봄이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한다. 의미가 좋은 것 같아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저는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에게만 태어났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청진이라면 아침마당을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중복이 되더라도 괜찮으시죠? 네, 그 청진은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네, 아마 여기 목포나 제가 지금 9년째 살고 있는 대구광역시도 촌입니다. 사실 청진에 비하면. 왜냐? 지리적 여건상 일제강점 시기 때부터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널전쟁과 중일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늘 이 청진항을 통해서 군수물자를 나누고 반도와 대륙의 자원을 약탈해가고 이런 전략 요충지점인 관계로 청진은 일찍이 상공업 무역 수산업이 발달된 항구를 낀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저는 과학자인 아버지와 의사인 어머니 집안에서 일남 사녀 막내로 나서 27년을 살다가 북한을 떠났습니다. 북한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1등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혀 1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근데 남한이 오니까 모든 것이 다 퍼펙트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요즘 조금씩 인기도 실감하면서도 늘 좀 이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북한에서는 워낙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천재고 너무 1등만 하고 하니까 저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까 그 소프라노 노래를 들으니까 저는 원래 꿈이 소프라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치원 6살, 6살부터 좀 이따 흥이 오르면 노래도 한 곡 불러드릴게요. 웬만해서 이러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접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다고 뭐 아예 못하지도 않고 나름은 늘 수석은 아니지만 우등생으로 한 자리 하다가 저는 뭐 고향에서 한 4, 5천 명 중에서 수능시험 쳐서 여기 말로는 수능시험인데 그 학력고사에서 그 탑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 백을 쓰지 않고 제 힘으로 인평양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남한에 와서 33살 끝자락에 11월에 왔습니다. 그죠? 한창 대통령 선거한 당시에 그때 그리고 국정원에서 신원조회 끝나고 정착교육을 받고 2008년 3월 6일에 대구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살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이미 개학을 해버렸더라고요. 신분증이 나오기 전부터 대학 가겠다고 오만대 다 뛰어다니니까 신분증이 없는데 어떻게 서류를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저는 아니 그럼 통일부에서 제 신원을 확인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서류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공과번을 그 이듬해에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까 지사님도 뭐 책을 너무 많이 보시고 가장 후회되는 것이 좀 더 정말 참 외람됐지만 저 역시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독서 광이었습니다. 뒤에 북한 문학에서도 또 나온 거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책에 묻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당장 기말고사라고 해도 뭐 스파르타쿠스를 보고 돈키호테를 보고 토마조스 오두막집을 보고 테스를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생의 굴곡을 걸쳐서 여기까지 와서 35에 다시 문학을 접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대 출신이 이 문학을 하기가 힘들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는 좀, 늘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하죠? 그런 거 보고. 전 사기국어를 하는 여자예요. 또 재수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연의 것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책을 사랑하고, 결국은 제가 본 책 속의 무한 세계를, 우리 많은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4월부터 인문학 강좌를 시작했는데, 좀 대박이 난 거죠. 많이 이쁘게 봐주셔서. 그래서 성분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제 소개가 이렇게 늘 깁니다. 지사님보다 더 기네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학부 마치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학부 마치기 전에 제가 한 3년이 되니까 뭐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식당도 알바하고 번역 알바하고 통역 알바하고 과외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2,300만 원이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재산을 들고 3년 만에 모스크바로 또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북한에서 잠깐 배웠던 러시아어를 북한에서 제일 외국어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약 7년 정도 러시아어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다시 되돌린다는 거는 그죠?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평생 영어를 하는데 왜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된다마는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영어로 센데 나는 중국어와 한자도 하고 그래서 수학 과외도 할 수 있고 공대 출신이니까 그냥 배짱으로 밀었죠. 그래서 중문과에 와서 동기들이 저랑 15살 어린 동기들이 막 니허, 버퍼머버터터너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나는 러시아를 아베웨게는 알지 않느냐. 나는 여기 사람들에게 못하는 부분을 공략을 해야지 해서 나름 전략으로 러시아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학까지 이어지고 드디어 이제는 북한에서 읽었던 톨스토이 부활을 이제는 원서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물론 강연 준비하고 이동하고 힘들지만 책을 보고 그래도 제일 좋을 때는 책을 보고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본 세계를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지역에 박물관 이야기라는 갤러리 카페에서 제가 4월부터 쭉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고요. 그냥 요 정도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끝나면 토론도 하고 어떻게 그래도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만두기 그죠? 2주 전에 제가 그래도 출연을 해서 이금희 대 최금희가 같은 자리에 서기도 했었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북한 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 제가 북한에 관한 강의를 한 8년 정도 하고 요즘 한 6, 7개월 동안 인문학 강의를 새로 시작했지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복지국가 이런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머니가 의사고 아버지가 학자인 거는 제 스펙은 아니지만 그죠? 그러면 그런데도 왜 탈북을 했는지 그죠?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강의 질문으로. 그래서 북한의 문화와 문학을 알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북한에 대한 그 체제에 대한 기본 상식을 조금 올렸고요. 북한 문학의 특징을 제 나름 어떤 전공 소속의 북한학의 여러 가지로 팩트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남의 것을 그대로 하면 모방이죠. 저는 제가 직접 본 시선에서 특징을 뽑아서 또 모아봤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문화와 문학의 닮은 점과 다른 점. 그러니까 제가 중문학과 러시아 문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냐면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셨고 너무 흥미로워하셨고 앞으로도 제가 연구할 분야가 너무 많고 그게 사회주의를 겪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소비에트라는 이 시스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으로 접하는 이데올로기와 그죠?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저는 북한에서 27년을 살았었고 중국에서 한 6,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를 잠깐 1년을 있었지만 그 후에 또 국제 세미나로 논문 발표하러도 가고 러시아를 자주 갑니다. 내년에도 또 갈 예정이고요. 또 미국에도 갔었고 그러면 또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학문으로 접했을 때
어떤 부분은 너무 와닿고요. 아, 정말 그래 이러다가 어떤 부분은 와, 정말 이런 부분은 어쩜 이렇게 다르지?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북한 체제의 독특성, 그죠? 부조리함을 저는 더 강렬한 느낌을 받았었고, 러시아나 중국이 한쪽은 개혁개방을 하고 사회주의를 함내하고 한쪽은 체제 이전을 했는데도 어떤 문항에서 어떤 행태로 그 사회의 잔여물들이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직접 세 개를 다 하자고 보니까 저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웠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한번 세 개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북한 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인데요. 북한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들은 사회주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죠? 네, 지구상의 유일한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사회주의가 도대체 뭐냐?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회주의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라 도대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본적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노예 사진을 올렸죠? 네, 사회주의 발생 근원하고 저희가 그 2008년도 3월 6일에 대구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과정에 그 2008년도에 SBS인가요?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가 히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저는 그걸 보다가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봤는데요. 충격적인 그 웹부작인 거죠. 한 4부에서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동영상 찾으려고 구청에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요. 네, 그걸 돌리면 참 좋을 건데 어떤 부분인가면요. 하루는 이 두 아마존에 남아있는 두 부족들이 있죠. 막 반원신으로 살아가는 이 부족들이 사냥을 했는데 사슴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 사슴을 잡아서 삶은 사슴 고기를 그 당시 불황 인원만큼 아침 식사로 n분의 1 하는 그 시간이 무려 2시간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쭉 둘러져서 군지 꿀꺽꿀 삼키면서 고기 덩어리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침쌀을 나누는 그 젊은 부족이 뭐 저울도 없이 눈짐작으로 그래도 티도록이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비슷하게 어른은 어느 정도 지들단의 어떤 이 정량이 있겠죠. 그래서 비스듬하게 몫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 다 나누는데 무려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나눴다는 거죠. 그 나눈 고기를 나눠줬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있은 일이에요. 두 젊은 부족이 해먹에 가 누워요. 예, 내 고기 덩어리가 타자의 고기 덩어리보다 작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그 많은 공동체에서 남녀로서가 이 젊은 부족을 간지럼을 태워요. 자기 겨드랑이 간지럼을 태우고 맞죠? 본 기억이 나시죠? 그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참 예전에 인류는 이렇게 문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동굴에서 삼삼오오 모여 살았고 그죠? 공동으로 농사짓고 아내자된 집에서 그죠? 가죽, 그죠? 짐승 가죽, 고깃비를 옷을 지어 입고, 맞죠? 사냥을 해오면 똑같이 나눠 먹고, 비교적 평등했다는 거죠. 예. 그러던 그 평등한 공동체 생활이 언제부터 파괴가 되기 시작했느냐? 인간이 근본적으로 조물주가 성각을 동시에 줬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아무리 평등한 공동체 시스템에서도 그 젊은 두 부족처럼 욕심이 좀 과하고, 즉, 악인 부분이 우린 늘 도덕적 수용을 갈고 닦으면서 현대에는 늘 그걸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두 부족같이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집에 하는 계층이 됐을 거다. 어떻게?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그죠? 애기 낳고 또 애기 낳고 종족 번식을 하면서 길이 생기고 이동이 생기고 민족이 생기고 국가가 형성되고 그죠? 나중에 근대화로 가는 그 과정에 인류 문명이 끝없이 지금 현재 ING 형태지만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지배계층이 처음으로 노예 제도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중세로 가서 또 봉건 시스템이 형성됐고요. 네, 그죠? 이렇게 동양에서도 양반과 쌍놈이라는 이 계층이 생겼다는 거죠. 이럴 때 근대화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서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보통은 그 대다수가
고전 그 서부 영화 보면 다 사냥하고, 그죠? 기껏해야 금이나 캐고, 그죠? 네, 그런 삶에서 이제는 공장이 생기고, 네, 마차가 다니던 길에 자동차가 다니고, 그죠? 길을 다니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알렉산드르 블록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있습니다. 그 시를 번역하는데, 무슨 뭐 사각형, 립방형 그 박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번역할지 도저히 그냥 사각형의 입방 형체 막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께서 야 뭐 있다 이렇게 야 그 시대 배경을 봐봐 하니까 네, 그 근대로 넘어갈 때 그 잠깐 러시아의 포이스트라는 그 기차라는 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발빠른 그 문명의 변화를 지식인들은 또 부정적으로도 봤다는 거죠. 어제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의 분들은 노동하도 지금 제주도가 한계에 다다랐다. 그죠? 뭐 제주도민들은 정작 이제 감각이 반갑지도 않다. 예? 정작 제주도민들이 살아갈 땅조차 없다. 이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명은 항상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동반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에도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고 모든 것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는 거죠. 그때 동양사회 농경사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노동계급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자본주의가 평창이 될 때 요즘은 신자본주의입니다. 학문 쪽으로 하면 이때는 고전자본주의인 거죠. 이 고전자본주의 시대에 인간도 과학기술이 진화할 때 사람들의 머리도 같이 사상의식도 같이 진화한단 말이죠. 단 그 노예, 그죠? 쌍놈 그런 계층에 사는 진화가 좀 늦죠. 왜? 지배계층의 그런 어떤 정책들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은 서서히 인식 변화를 하면서 서양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문제가 도래됐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회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독일의 칼 막스,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들었는데 자본론의 저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비롯해 대다수의 서양의 철학가들은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췄느냐면 이 자본주의가 겉으로는 막 전기도 있고 기차도 달리고 뭔가 좀 화력이 변화하는 것 같은데 공장에서 10시간, 15시간 노동을 착취당하는 절대 다수의 군중들은 가난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그럼 이 가난한 이유가 뭐냐? 사회는 겉보기는 발전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부는 대물림 되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면서 공장은 주인은 누굽니까? 귀족, 자본가, 지주.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죠? 절대 다수의 군중들은 노동자, 농민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절대다수 노동자, 농민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을 모색하다가 사회주의 이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론이 나올 때는요. 어디까지나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걸 전제하에서 이 사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대 철학이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인간이 어디까지 평등할 것이냐. 그죠? 예. 요즘은 로스쿨 출신, 예전에 사법고시 패스한 그건 옛말이에요. 그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건 맨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로스쿨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제가 아는 한 탈북 동료도, 후배도 지금 로스쿨 다니는데 처음엔 조명받고 여기저기서 지원받고 계속 휴학복학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 둘씩이나 있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이때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평등한데 왜 누구는 태어나서 노예고 누구는 왜 태어나서 지주냐. 누구는 태어나니까 난 귀족이네.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톨스토이 전공인데요. 톨스토이는 백작이잖아요. 귀족 출신인. 아버지, 어머니를 두 살, 세 살의 여유였지만 이미 넷째 아들로서 받은 유산이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에 가면 2시간 정도 가면 남부도시, 남쪽에 야스나이 볼라야는 그 영지에, 그 거대한 영지를 유산을 받았고 한 130명인가 150명 정도의 농노까지도 같이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가 대물림 되는 현상. 이런 것들 보면서 인간이 평등한데 똑같이 잘 살게 하려면
자본가, 지주, 귀족 이런 개인에게 이런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컨트롤해야 된다. 예, 계획경제. 그래서 야, 그 참 좋네 해서 예, 레민이 제일 먼저 혁명에 동참했고, 예, 남미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동양에서도 호지민과 모택동, 조울라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주의 첫 수령들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제가 김일성까지 여기 포함해 두었는데, 뭐 서양의 뭐 남미 이런 사람들은 뭐 젖혀놓고라도 일단 우리 동양에서도 이 호지민과 주울레라는 이 두 사람을 본다면 이 두 분은 당시에 그 프랑스 유학파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낙후한 그 농경사회였던 우리 동아시아에서 서양에 가서 그 당시에 유학을 했다. 엄청난 부르주아인 거죠. 맞죠? 네. 또 모택동은요. 그 분홍 출신입니다. 되게 거대한 그 지주. 그죠? 그 아버지가 처음부터 지주는 아니었었지만 능력을 해서 땅을 계속 사들여서 나중에 지주가 됐어요. 근데 이 분홍 출신이니까 어릴 적부터 그 많은 그 머슴들이 하인들이 세숨을 떠주고 도련님 하면 발 씻어주고 이랬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혁명에 동참했느냐? 순수하게 평등이라는 그 조건에 혹 헷가닥한 거죠. 네, 좋은 거잖아요. 인간이 평등하다. 그래 사람은 똑같아. 내 아버지나 나를 이렇게 거들어주는 하인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역으로 지금 근대에서 요즘 사회에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34세에 대구에 왔잖아요. 그때 저와 탈북 동료들은요, 저저마다 넌 뭐 될래? 뭐 할 거야? 뭐 이러면서 뭐 북한에도 돈 보내야 된다, 중국에도 돈 보내야 된다, 자기도 이제는 빨리 정착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고 제조업체에 가서 일을 하고, 그나마 적응이 안 된 애들은 좀은 이상한 곳으로 업소에 가고 그런 일들이. 근데 제가 공부를 하겠다니까 저희 동기들이, 저희 정착 동기라고 해요. 나이로 안 따져요. 몇 년도에 한국에 왔냐, 그게 선후배입니다. 예. 그런데 그 동기들 중에 난 공부할 거야 하니까 픽 웃어요. 이 남한 사람들도 저 지역의 대구 하나센터에서 공부하겠다 하니까 픽 웃어요. 아니 대한민국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나 딴 거 몰라도 공부만 은 자신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편을 20년 동안 놓았어도 뭐 저는 기본은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어떤 사람 군대 갔다 오면 다 까먹는다. 그게 뽕이에요. 그 뽕이에요. 그죠? 우리 전 동기 후배들 군대 뭐 2년 가도 까먹냐? 그거 말도 안 돼.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에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신화를 참조했습니다. 경대, 인문대, 탈북이 1호, 대학원도 1호, 예, 계속 1호, 예, 그리고 문학 전공도 1호예요. 예. 아무튼 1호라는 수식어가 계속 있어서, 근데 신화는 언제든지 깨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1호의 그 명성에 연연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튼 근데 만약 얘네들의 의견대로 사상대로 한다면, 그러면 저는 와서 몇 달 동안 국비직업 훈련 받으면 컴퓨터를 배우고, 그리고 오후에 4시면 식당에 가 알바를 하고, 이 과정 속에 그 일당 5만원, 6만원 버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이 사람들, 남한 사람들보다 뭐 좀 잘난 부분이 없나? 절대 주눅들 제가 아니죠. 예,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걸 빨리 캐치한 것 같아요. 책을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보니까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이 사회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전 중국어도 할 줄 알고, I can speak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그리고 한문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공대 출신이니까 수학과에도 할 수 있어요. 뭐 수학 이제 다 까먹었죠. 다시 수학에 정석 사들고 책 공부했죠. 과외를 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중국어 HSK 자격도 없는데 중국어 통역을 하게 됐어요. 하루 회사에 가서 통역을 했더니 한 4-5시간 통역을 했는데 시간당 8만원, 24만원인가 하여튼 어떻게 몇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거액을 하루에 벌 수 있단 말인가. 그죠? 야, 이건 정말 내 같은 놈이 살기 너무 좋은 사회네. 예, 쾌재를 불렸죠. 그러니까 더 미친듯이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마르크스 앵겔스 사상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막스 레니즈는 인간이 달란트가 있든 없든 늘 똑같다.
예, 그래서 제가 철학적으로 평등은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얘네들에 의해서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중국의 동북군의 한 지휘관으로서 일단 모택동과 스탈린에 비해 자기만을 가장 잘 듣는 조선인이 됐어요. 그죠? 뭐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 엄청 길지만 아무튼 얘가 똑똑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북한에서 또 정부를 세운 거죠. 이렇게 김일성은 뭐 유일하게 이 속에서는 소상동의 후예입니다.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평양 만경대라고 김일성이 생가가 있어요. 평양에는 초가집인데 그 지주의 묘직이에요. 후손입니다. 김일성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혁명을 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는데 사회주의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주의로는 처음부터 이 사상에 매료돼서 많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혁명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변질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변질되느냐? 모택동 시절에는 이야기가 점점 넓어지죠. 그죠? 재밌으시죠? 그래도 세계사를 축약을 하니까. 근데 모택동 시절에 3천만 명이 넘게 굶어 죽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등소평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아침마당에도 얘기했죠. 뭐죠? 흑묘백묘 이런. 하이모, 바이모, 쫄롱수조싱.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즉, 등소평은 어떻게 했느냐?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론이면 어떻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론이면 어떠냐? 쥐만 잡으면 된다. 백성들 잘 살게 하면 된다. 결과가 이제 실리로 나간 거죠. 요즘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금도 주석 이후에 계속 실리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했죠. 제도권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리고 지금 G2라고 G2는 아니에요. 사실은. 엄연하게 따지면. 아직 중국은 그죠? 엄청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러시아도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을 따라오려면 수십 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한순간에 우리를 따라올지도 또 몰라요. 그죠? 중국이 계속 바짝 추격해 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평등이라는 사회주의라는 사회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사회주의가 맞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맞느냐? 이건 우리가 더 묻지 따지도 않고 저의 산 경험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산가 그죠? 눈으로서 증명됐죠.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좋으면 왜 사회주의가 다 붕괴됐겠어요. 그죠? 아무튼 소련을 비롯해서 91년도에 냉전이 종결됩니다. 중국 지도부도 약간의 노선 변경을 한 거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유지하기 쉽게 유일당, 공산당이 56개 민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죠? 이렇게 남과 북의 경제 체제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스템의 차이가 뭐냐?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시스템, 즉 개인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사회주의는 계획경제. 어떻습니까? 저희 왜 엄마가 의사고 학자인데 나도 굶었느냐? 이 질문이 가장 적합한 답변입니다. 평등이 어떤 데가 평등이 되느냐, 보장되느냐. 북한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의사든 친구 부모님이 3D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똑같은 배급입니다. 단 급여에서는 기능직과 그죠? 일반직이 조금 차이 나지만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배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회주의에서 전 세계에서 고립이 되고 그 와중에 북한 주민들이 굶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는 또 여기 기본 주제가 아니라서 또 계속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은요. 공장과 기업소가 다 국용입니다. 그죠? 기존의 소비에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도 중국도 마찬가지였었고 개혁개방하기 전에는 공장 기업소의 그 생산품을 국가가 가져가서 북한은 곧 당입니다. 당은 곧 김씨들이었죠. 김일성, 김정일, 오늘날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생산품을 가져다가 수입수출해서 국가계획위원회라는 수입수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 주민들, 즉 북한은 인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런민. 인민들에게는 n분의 요만큼 n분의 1 해주는 거죠. 평등하게.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이따만큼 처먹는 거죠. 맞죠?
우리 TV에서 종종 나오는 탈북 및 고위층 출신의 탈북자,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고위층 출신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이 어디까지 규제하는지. 그 고위층 출신의 탈북자들이 증언합니다. TV에 나서 80년대에는 여자 꼬시느라고 프랑스제 화장품으로 꼬셨고, 클럽에 가서 당구 치고, 삥까삥까 놀았다. 하루에 어떤 탈북자는 하루에 2,000불씩 썼다. 저는요, 탈북 당시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퇴직하시고 배급 월급을 나라에서 주지 않잖아요. 매일 굶으니까 어제 더 이상 공장에 일을 나갈 수가 없어요. 대학교 힘들게 가는데 중퇴하고 그 김책제철소 노동자로 근무했었는데요. 하는 직장장과 당비서가 세포비서, 말단, 작은, 여기는 뭐 팀장이죠. 팀의 당석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걱정돼서 온 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책이 두려워서 와서 어머니가 문 열어주니까 금이동은 왜 요즘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 우리가 지금 정말 이제 여러 날째 지금 굶어서 이제 산에 풀 뜯으러 갈 기운도 없다. 그래서 그때 공장에 나가면요, 그 식권을 줬어요. 공장 일터에 가면, 나라에서 공장에 가면 그 점심 한 끼는 국수를 줬어요. 퉁퉁 부은 국수를. 근데 저희는 배급을 안 주잖아요. 대다수의 노동자 농민들은, 일반인들은요, 그 아침 저녁을 굶으니까 점심에 식권 보름에 한 번씩 15장 나오는데, 점심에 가서 2그릇 3그릇 받아다가 가족을 위해서 통에 받아옵니다. 요즘 음식물 쓰레기통이 똑같아요. 디자인도 똑같아요.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다 저도 달랑달랑 들고 와서,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닷새 정도 지나면 여름은 출근 못하는 겁니다. 이미 15장이 다 바닥에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엄마 한 달 연금이 30년을 살았는데 도시구마다 임입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구임입병원에 소아과 가정을 했어요. 엄마를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저희 고향 사람들은. 어깨 힘 빡 주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정말 22, 3 이때는요. 막 그 눈이 눈썹 위에 올라가서 남자를 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 때는요. 너무 가난해서요. 먹고 사기 힘들어서 청춘 사랑 낭만을 운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비참하게. 나중에는 그 엄마 한 달 연금이 55원인데 그 나라에서 쌀 2kg 주지 않으니까 시장에서 개인들이 사고 파는 야매 가격이 130원을 했습니다. 통옥수수가 30원, 37원. 여기 뭐 낯익은 분도 계시는데 북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기억나시죠? 그때. 그런데 어떻게 살겠냐고. 그죠? 나중에 대학교 꼭 다 내다 팔고요. 나중에는 팔 거가 없어서 그 엄마 아빠 보던 러시아 원서들을 내다 팔았어요. 호떡 장사꾼, 까베기 장사꾼 이런 사람들인데 북한의 교재는 종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질이. 근데 원서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거니까 종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재 이런 거 어디서 가져와야 기름 종이 같은 빳빳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야 굶어주구나 저렇게 굶어주구나 이판사판이다 해서 저는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근데 남북의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다니까 제 이야기도 자꾸 살짝 하게 되는데 이 정도라고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김정은 시대 때 애민 정치 한다고 했는데 결국 김씨 세습 3대가 만들어놓은 북한 사회주의라는 그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도 계속, 그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사회주의는 평등하다? 절대로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이 김정은이가 방문하는 평양 주민의 집하고 일반 지방의 시골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극과 극이라는 거죠. 어느 사회나 도시와 시골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도시에 살아도 시골에 살아도 쌀밥을 배불리 두둑이 드시는 거죠? 이제 쌀밥도 이제 지겨워서 스파게티, 피자, 이따리 거 먹잖아요. 그죠? 패스트푸드 절대 드시지 마세요. 건강해져요. 조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절대 평등하지 않다는 걸 제가 사진으로 극대화시켰습니다. 평양에 가니까 너무 다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청진에서 나름 저는 아파트에서 과학자 아파트에서 그 70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지금도 그 집에 우리 올케언니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그런데 그 정말 천물 다 나오고요. 욕조까지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에는. 그랬던 북한이 어쩌다가
어느 날 갑자기 90년대에 경제난에 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정치를 잘못하고, 그죠? 예, 엉뚱하게 돈을 쓰잖아요. 해임 비쌀, 인민경제 돌보지 않고, 돈이 없어서 북한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돈을 투자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평양과 지방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예, 저희 90년대 중후반 때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길가에 가면 이런 아이들이 수두룩했어요. 예, 정은 청진역에 통근차 타고 새벽 아침 첫 통근차 타면 떠나고 나면요. 역사에 겨울에는 밖에서 있던 노숙하던 아이들이, 부모들이 굶어 죽는 아이들이 노숙하고 노인들이 노숙하고, 제철소에는 그 슬러그를 버리는 따끈따끈한데 아이들이 유랑하는 노숙자 아이들이 꽃제비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런 아들이 있다가 그냥 영광로 슬러그를 부어서 그냥 그 자리에 다 죽고, 이런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요.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목격했는데 아침 첫 통근차를 탔는데 청진 역사에 사람들이 떠나온 그 청소하는 역사 직원들이 청소하는데 미동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아마 요 하나 둘 요 두 줄 위에까지 그까지 시체를 바리바리했다는 것처럼 그걸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달구지에 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지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한에 왔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피해보지 않느냐. 어떤 부분 특별한 출신이나 이런 피해는 보겠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그때 이미 기아가 시작되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시신 주머니를 두져서 뭐 신분증이라든지 시신을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도립도서관 울타리 안에서 죽은 사람 도립도서관 직원들이 산에 갖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묘지명도 없이 그냥 단체로 거적이라 말아가지고 가만히 말아가지고 달구지 씻고 구덩이 파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여전히 이렇게 뭐 애민 사상을 한다고 했지만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신다. 그저 개뿔인 거죠. 이 사진은 평양의 한 중학교의 모습과, 그죠?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거죠.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혹은 내지는 우리나라 방북 인사들이 가는 고정 코스입니다. 예, 저는 남한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탈북 가족이 중국과 몽골을 넘었었고, 그리고 일본, 그리고 모스크바, 러시아,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 동유럽 쪽에서 미국까지 쭉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떤 국비 이런 데 안 쓰고 제 사비로 다녀왔습니다. 네. 그 여행을 하면서 어느 나라에 가든 어떤 그 사회 모순이 있던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일단 북한보다 다 자유롭다는 거 인정하시죠? 예. 어느 사회든 모순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나 동유럽의 낙한 그 시골에 가서 총동네 그 역사 도시 이런 데 가서도 배낭여행하면서도 카메라를 꺼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는 모습. 그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거든.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런데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무 데 가서나 사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출국할 때 출국심사 걸리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지금 요즘도 북한에는 지금 작년에 나왔어요. 공개 재판하는 모습이. 미국의 한 대학생이 여행 왔다가, 그죠? 포스터 궁금해서 아마 걔를 찢었을 거예요. 22살 애가 근데 CIS 지령을 받고 자기 간첩 임무 받고 왔다고 막 전 세계 공개했잖아요. 그 재판 받는 40몇 년 노동교화의 형을 받았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2008년도에 박광재 피격 사건도 접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숨길 것이 많고, 아무데가 사진 찍으면 다 사진 삭제하라. 그 동상 보면 어디서 찍으십시오 이런데요, 안내원들이, 그죠? 예, 북한을 방문하신 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숨길 것이 많은 사회. 도대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북한 주민들의 평균 월급이 이 정도인데, 예, 1달러가 약 8,000원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요때 환율이. 그러면 북한 주민은 0.5달러도 안 되는 급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북한이 5차 합의교육 한 후에 우리 언니하고 북한하고 전화통화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연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니까 900원인가 990원인가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그때 쌀이 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55원 할 때 쌀이 130원 하는 거나 합의교육 한 뒤에 또 쌀이 몇천 원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뇌물에 의존하는 거죠. 아까 세계 부패 부패 국가라고 하죠. 쪼매난 그 관직을 있어도 요즘은 뭐 오늘부터 김영란법 시작했죠. 어제 28일 그죠? 어제부터인가요? 네,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요, 쪼매난 직책이 있어도 이제는 두만강을 넘을 때 우리는 그냥 돈도 안 내고 공짜로 건넜는데 군인이 없나 살피고 돈 없는 거 건넜는데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장경제에 적응한 북한 주민들이 돈을 내고 1,000만 원이란 거금을 내고 두만강을 넘는다니까 탈북민들이 탈북 성격 자체도 바뀌어지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의 시장화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화의 실마리는 다름 아닌 북한 내부에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북한 인권단체가 제기한 건데요. 평양 등이 변화의 거점 지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에 위치한 북한 인권단체 링크가 현지 시간 5일 미국 의회에서 개최한 북한의 내부 변화 강연회. 이 단체의 박석길 정책연구국장은 북한 내 변화를 이끄는 6가지 요인을 우선 짚었습니다. 자본주의,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부정부패, 불복종의 인간관계, 젊은 세대를 뜻하는 장마당 세대, 그리고 탈북자의 영향 등이 그것입니다. These 6 changes seem to be long-term, they seem to be unstoppable, irreversible, and overall they're degrad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apacity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as it is. 특히 북한 내 변화의 거점 지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평양을 비롯해 양강도의 해산, 함경북도의 회령과 청진 등이 북한 내 변화의 핫스팟, 즉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gain, a lot of the people that we work with are in regular contact with people back home in this way. Not only are they in contact and so information is flowing back through this channel into the North Korean system, a lot of money is flowing back through this channel as well.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북한 안에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핫스팟을 통한다면 북한 문제를 타개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북한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 뒤에 북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지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요즘 변화된 북한을 요약해 본다면 경제 시장화,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너도 나도 장사를 시작하고 자율경제에 의거하면서 시장을 또 정부가 탄압됐다, 억제됐다, 풀었다, 또 억제했다, 다시 푸는 이런 방법을 계속 답습하면서 북한은 점점 시장화로 가고 있고 이제 북한 사회가 국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거의 개인에 의존해서 그죠? 그 지하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그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상품의 정보까지 유입돼서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 문화의 유입이 됩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TV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강호동이 1박 2일을 다 보고 온다. 그죠? 네. 누구 좋아서 왔고, 뭐 좋아서 왔고, 그래요. 그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의 친정언니랑 통화할 때, 북한 남한 드라마를 정말 보느냐? 하니까, 언니는 큰일 날 소리 한다.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언니는 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외부 사정을 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외부에 대해서 아는 북한 주민들이 점점 늘어났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거죠. 가령 김일성 동상에 뺑기치를 한다거나 악질 경찰서장을 주민들이 달라서 붙어서 때려 죽인다거나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바로 김정은 요즘 북한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본론 다 이게 진짜 이제부터 진짜인데요. 북한 문학입니다. 문학의 특징은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북한 주민들이 추석을 세는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죠? 네. 저는 우리는 원래 예전부터 하나 있었다는 거죠. 네.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TV에 탈북민들이 활동하는 것은 다 좋은데 자기가 겪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11살, 12살에 탈북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초중고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런 친구들이 지금 나와서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증언한다? 전 제작진이 항의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 동료들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아닌 건 아니에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그네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교육을 못 받고 온 것도 그네들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노코멘트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각자가 자기 겪은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우리는 앞으로 통일을 하자면서 이렇게 하나 되었었던 모습인데 그죠? 닮은 모습도 분명히 더 많이 남아있지 다른 점이 더 많지는 않다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저는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제 소신이 이렇습니다. TV에 전 국민 앞에 나와서 금방 앞에 자기 소개에는 중국에서 한국 회사에서 일하며 10년 동안 중국에 살았는데 한국 회사에서 한국 분하고 결혼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TV에 나와서 아들 너 나 키운 아들이 아니지만 어쩌고 이랬던 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정말 남한에 와서 찢은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북한에서 헐보고 굶주린 남녘땅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아서 아주 가난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우리 시청자 입맛에 맞는 강의입니다. 맞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 어떻습니까? 그죠? 제주도 땅도 다 사갔는데 청바지 다 입습니다. 중국은 이제 가정주부도 남의 집 가정 보모도 누비통 가방을 든대요. 이제는 누비통 CC에서 안 든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억지라는 거죠. 아주 북한에서 금방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하면 믿겠다 이거죠. 저는 그분의 각오를 TV로 알게 되는데 뒤에 앞에 전개가 안 맞다는 걸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우리가 닮은 모습을 되도록이면 전달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또라이 국가고 우리가 다 알아요. 전 세계가 다 압니다. 그죠? 더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된 북한이 하나의 문학을 고전 문학, 전래동화를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홍길동 만화책이고요. 춘향전 이게 영화 장면인데요. 이 춘향전이 북한에서 이때는 정말 이쁜 여성인데요. 나중에 이 여성이 얼굴은 이쁜데 연기를 잘 못해서 TV에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춘향전에만 나오고 별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춘향전, 홍길동전 다 다룬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영화 안중근 이등박물 쏟아의 한 장면입니다. 북한에서는 역사 속에서, 문화책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국어 문학 교과서에도 최서의 탈출기가 나와요. 그리고 노신의 악효정전이 나오고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시 상인이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채널 돌리다가 또 참 그 프로그램을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프로그램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 인생은 이렇게 늘 모순이라는 거죠. 뭐뭐 방송에 나오는 어떤 탈북민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몰랐다. 본인이 몰랐던 거죠. 모르겠어요. 세대 차가 있어서 그런지 북한에 아마 저기 좌석에 탈북민이 몇 번 보이시는데 그 북한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저는 한 30년 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남편 시계줄을 사고 남편이 시계를 사서 리본인가 가발인가 사주죠. 와이프한테.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저희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지, 저희는 크리스마스는 수덕수덕 알고,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 톨스토이 부활을 읽었어요. 토마토시 오드막, 서양 문학으로, 유럽 문학에도 그리스 신이 꼭 나옵니다. 아멘이 꼭 나오죠. 이걸 어떻게, 자기가 학교를 안 다녔고, 자기가 책을 안 본 거예요. 북한에서 이런 거 안 배워요. 아니에요. 조금은 다른데 강조를 안 할 뿐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면 전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최구미 씨는 대학도 나왔고 엄마가 학자니까 집안 출신 소문이 너무 좋을 것 같더라. 좋겠다 이러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희석 씨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 맞아요. 출신 소문 안 좋으면 대학 못 가요. 대학 갑니다. 저희 어머니 일가가 다 남조선에 있어요. 제가 사촌, 육촌 찾지 않아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과 1호 사진 찍고 발명하신 그 발명권이 40몇 권이 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인정받은 학자임에도 처가 출신 때문에 비밀 부수상가
면담까지 타고 평양에 중공업성에 올라가게 된 거 다 취소됐어요. 그 아버지 일기장에 그 가정이 낱낱이 써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 그럼 어떻게 대학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로 말한 수능 시험이 거기 학력고사 본고사를 치르는데요. 어쨌거나 커트라인에 들어가서 거기에 많은 대학교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김일성 종합대학 핵물리학과, 강동군사대학 뭐 이런 정치군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학부 내지 학과, 그죠? 학교는 사전에 발전가 또 따지는 거죠. 웬만하면 저는 다 공대에서 엄마도 의대 나왔고, 근데 저희 외삼촌 대학 교수까지 하셨어요. 이모 셋 다 의사입니다. 저희는 이모부도 의사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그죠? 네. 북한에서 이렇게 하나의 역사를 배웁니다. 제가 아침마당에서 한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이 역사가 우리랑 다른가? 문학도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티. 어떤 게 다르냐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고려시대 강감천 장군 이런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는데 조선은 왜 지질이 가난했느냐? 바로 김일성이란 위대한 영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대로 가면 역사가 이렇게 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안중근, 이등방, 뭐 이준 열사, 해그 밀사, 고종의 밀사 다 다룬단 말이죠. 여운용 선생님, 김구 선생님 다 다릅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일단 마지막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역사 어떤 부분이 조작이냐, 하나의 역사를 배우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고려시대 이규보의, 그죠? 문인 이규보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주몽이가 어릴 때 누워서 파리를 화살로 쏘면서 그런 옛말부터 쫙 스코틀랜드, 일본의 뭐 복숭아지 태어난 애 이런 것까지 전례록 다 읽었습니다. 80년대 북한은 외국 문학, 번역 문학의 전성기였더라고요.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북한에서 서양 문물을 접할 수 있느냐. 그 부분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역사에서도 역사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누가 통합했어요? 신라가 통합한 거죠. 근데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고구려가 통합했다. Why?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이었었죠? 오늘날의 북한의 수도도 평양. 바로 북한 정권이 정통성을 주장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작이 되는 거죠. 대다수의 부분은 그 뒤로부터 역사를 지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또 역사와 문학을 만들 것이냐? 바로 김일성, 김정일의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 전사 이런 바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북한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박경리의 토지가 있다면 북한에는 이기영의 땅이 있습니다. 땅이나 토지나, 그죠? 땅은 우리 한글이요. 토지는 한자입니다. 흑토, 땅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성, 근데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래도 북한의 땅은, 토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땅은 북한이 46년도 3월 5일에 토지개혁을 하면서 그 전개 과정입니다. 어떻게 사실은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스템이 적응되어가는 남놓고 기육자도 몰라도 농민들이 혁명가로 진보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상을 담았다고 하면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런 작품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소정농이었었는데요. 최웅준인데 할아버지께서 그러세요.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에 79년도에 아버지 가학자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에는요. 정말 여기서부터 저가 실방 저방 다니면서 여기로는 한 24평 정도 아파트에서 근데 그 집을 보면서 옛날에 지주도 이런 집에서 살지 못했다. 너희들은 수령님께 충실해야 된다. 감히 딱 오시죠. 저희는 그렇게 진짜 여러분이 생각한 진짜 빨갱이로 저는 성장했습니다. 김일성의 해마다 신년사를 누구보다 나 먼저 읽어서 친구들에게 덕보했고 선행학습에서 팩트를 전달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늘 그 모범 청년이었었고 뭐 좀 간부했어요. 재미도 똘마니들 한 48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쪼맨 애도 늘 갑이었어요. 요즘 말로 갑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정말 철저하게 세뇌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을 접하면서 보세요. 지주의 횡포 아래 착취당하고 있는 농민의 모습이 해방 후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에서 땅의 주인이 되어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저까지 최웅중 말뚝을 딱 땅을 분여받았을 때 그 기쁨이 형언할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증언하세요. 어릴 적에 죽을 너무 자주 써먹어가지고 개성집 박애죽집이란 별명이래요. 우리 엄마 집은 외가가. 예, 고향이 개성이라고 합니다. 일제 등살이 못 이겨서 간도로 넘어가려다가 차마 조국을 떠나기는 할아버지가 좀 주저주저하다가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청진에 머물러 앉아요. 그래서 제가 또 태어났고 할아버지 외에 모든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당수, 고모, 사촌들은 다 남조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몰랐었어요. 외삼촌이 입당 문제가 있을 때 삼촌이 우리 집에서 엉엉 울던 기억이 제가 6살 때가 기억이 나요. 나중에 커서 그 옛말도 하고 삼촌이 입당할 때 위에서 계속 소리를 올려보내면 빠꾸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는 아래 조직의 당비서가 얘 좀 우리 조직에 좀 똑바로 하면 위에 추천서를 올려보내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 또 서류를 검토하고 당 입당 비준을 하고 허락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가 봐요. 뭐 제가 당비서가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삼촌이 계속 위에 아래에서 말단의 당비서가 계속 추천하면 계속 빠꾸대 내려서 하루 너무 화가 나서 올라가서 우리 삼촌이 백그라운드를 다 들여다봤대요. 보니까 남조선에는 뭐 사촌이 뭐하고 삼촌이 무슨 회사에 돈 오고 뭐 다 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던 삼촌이 남보다 10배, 100배, 1000배를 노력해서 입당하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 공대 출신인데요. 저희 삼촌도. 그래서 그 수령당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던진 떡을 북한의 가난한 그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 이론이 먹혔다는 겁니다. 또 건설한 방법도 썼었고 김일성이 한때는 그랬던 북한 주민이 70년대까지 남한보다 더 우월한 북한 경제를 만들기도 했었죠. 그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체제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실 수령주의입니다. 늘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실한 혁명 전사. 뭐 전문 용어들이 억수로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그러니까 수령에게 충실했던 사람들 전형을 해서 그리고 만일 성천 남녀가 주인공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말썽꾸러기야. 그런 사람을 상대가 부지런히 개조해서 당과 조직에 충실한 혁명가라고 완성시키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공산주의 도덕적 인간이라는 거죠. 사회주의 다음 단계.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랬죠.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유토피아 사회가 어디냐? 공산주의다라고. 사회주의 다음 단계가. 그래서 공산주의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니까 수령당에 대한 충성심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 세계관이 형성되는 이런 세 가지 팩트가 문학에 담겨져 있습니다. 딱 봐도 알겠죠. 어떤 뜻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북한에도 세계 문학 선지도 읽는다는 거죠. 누굽니까? 외제니 그란데 발자크입니다. 그죠?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저는 톨스토이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작품마저도 서양 문물을 그대로 접하게 하느냐?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문학의 소설에는 머리 글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마당에 얘기했었는데 아주 이렇게 톨스토이다. 톨스토이 부활이다. 그럼 부활의 네올리도프 공작이 그 불쌍한 카츄샤를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자기가 새로운 인간으로 사회 모습을 발견해 가면서 발전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런 진보적인 지주에 대한 그래서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레닌도 이 톨스토이 문학을 톨스토이즘을 이용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 발자크 외제니 그랑데다. 외제니 그랑데에서 그랑데 영감이 죽기 전에 아주 고린잡입니다. 자기 딸에게도 자기 쓰는 돈도 부들부들 떴는 영감이 죽기 전에 신부가 뭐 이렇게 해주라고 하죠. 그때 막 지옥과 이승을 오가는 그 와중에도 그 신부의 그 은시자가 디릉디릉 하니까 반짝임에 그 은을 붙잡으려 하다가 죽어요. 소설 엠반 맨 끝자락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학생 여러분은 이렇게 자본주의, 한국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읽으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서양의 문학 작품들도 다 이런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뭐 소설 룩방, 샬록 홈스 다 읽었던 거죠. 아마 그랬던 것이 아마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을까. 남한에 와서 공부하는데 엄청 이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훨씬 많은 그 무슨 철학을 공부하는데도 엄청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사회주의 문화와 문학의 닮은 듯하는 점. 사실 이 부분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43분이네요. 9시까지 꼭 마쳐야 되는 거죠? 네.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주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소비에트만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에트라는 것은 소련식의 표현이지만 모든 사회주의권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소련이 코미니즘 제1당으로서 가장 선각자의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그 문화 속을 들여다보면요, 혁명 문학도 있고 안티 유토피아, 그 소비에트를 반대하는 문화와 문학,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그걸 더 승화시킨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화. 요즘 현대는 제가 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혁명 문학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초창기에 사회주의가 건설될 무렵에 그를 위해서 앞장서 싸웠던 선구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린 혁명 문학인 거죠. 근데 안티유토피아, 저는 중국 문학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모택동이 팔로곤을 거느릴 때 문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정말 중국과 러시아의 문학에서 저는 오타가 있네, 문화입니다. 중국은 모조 등의 문해 강화라는 문해론에서는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문학예술은 반드시 어떤 계급과 정치 노선에 속한다. 예술을 위한 예술, 초계급의 예술, 정치와 병행하거나 상호 독립된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순수 예술과 문학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문학예술은 정치에 예속되어야 하고 정치에 복종되도록 통일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조 등이 일본과 싸우고 국민당과 싸우고 이 시대에 연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혁명 근거지로, 연안 근거지로 막 모여올 때 많은 그 당시 엘리트 청년들도 불공기, 이거 진짜 이런 사람이 분홍 출신 모택동이 혁명을 하고 노동자 농민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더라. 막스 레닌주의가 그렇게 좋다더라. 막 이러면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각 있는 젊은이들이 연안으로 모여왔습니다. 모여서 딱 보니까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임무가 주어지는 거죠. 노동자 농민은 뭐예요? 일본과 싸우고 국민당과 싸우고, 그죠? 예. 그리고 인텔리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선동하는 신문을 만들고 잡지를 창간하고 거기에다 논평을 쓰고 문학작품,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이는 연극, 대본도 쓰게 하고, 이 과정에 많은 근대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열혈 정신으로 갔는데 부조리함을 발견한다. 어떤 부조리함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혁명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제가 너무 열렬한 혁명 전사랑 팍팍 떠받들다가 조그만 과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작가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사람이 막 비판하는데 사람들이 막 엊그제까지 친하던 친구들이 혁명 동지라고 하더니 입에 옅은 것도 빼줄시앙하며 이렇게 친근하게 하던 사람들이 바로 모택동 사상과 어긋나다 바로 등을 돌리고 처형하고 총살하고 이걸 보면서 모순에 빠진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문필로 써서 딱 냈죠. 그러니까 모택동이 노발대발한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총살입니다. 그래서 그 혁명이 그 좋은 점과 민낯도 다 발설하는 것이, 담는 것이 민중의 사상과 마음과 현실의 어떤 쟁안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 요즘 말 맞다나 언론이잖아요. 언론인데, 그죠? 그걸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라. 정치란 누구냐? 오로지 모택동 이론에 막스 레닌주의에 맞춰라.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숙청이 됐고, 내가 죽지 않게 그나마 지조 있는 사람은
해외로 나가고 근거지 다시 탈출을 하고 탈출하다가 또 걸리면 잡히고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사람들이 그죠? 코미니주의 죄 없는 지식인을 죽이는 거예요. 단지 자기 정치 노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그 비율을 맞춰주면서 글을 쓰는 거죠. 오로지 오택동을 수령을 해서 우리 인민들은 혁명저자는 열심히 싸워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많은 대다수의 작가들도 해방 후에 또 그 문화대혁명 시절에도 많이 비판당하고 많이 숙청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소련이죠. 옛날에 소련은 레닌의 기치 아래 소비에트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이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고립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은 고립기 어머니를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네. 정말 저는 북한에서 그 고립기를 읽을 때 마음이 격동돼서 읽었습니다. 그 파웰처럼 나는 당가 수령에게 충실하리라. 그 파웰의 어머니처럼 그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에서 공통점은요. 문학과 예술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구로 씌워졌다. 순수 문학은 순수 예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러시아에서는요. 소비에트 시절의 사회주의 시절의 작가들 묻혔던 그런 작가들을 재발굴하는 연구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립기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어버이라면 선구자라면 그 고립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고립기 전공인데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근데 그 고립기 혁명문학 하면 고립기가 제일 우선인 거죠. 그렇지만 그 고립기가 자기 마음이 없는 스탈린의 비유에 맞는 글을 쓰라고 평생을 괴로워했다는 흔적들을 계속 지금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러시아인들이, 인텔리들이 논문들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됐을 때, 저는 러시아에서 14개 국가 학자들이 참여한 국제 세미나에서 서툰 러시아어로 홍명희 선생의 톨스토이 수용이라는 제목, 주제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홍명희는 이국적인 저자입니다. 그죠? 월북 작가입니다. 북한에서 부수사까지 지냈습니다. 단지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문학적 성과들이 묻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은 순수 문학으로 봐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네, 러시아에서는 그런 닮은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은 어떤 점이냐? 알렉산더 솔지니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수용소 운동 그죠? 네, 자기 자신이 스탈린 시대에 핍박을 받아서 수용소 생활을 했었고 그 수용소 일상을 전 세계에 공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탈린은 전 세계적으로 이 작품이 인정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계에 눈이 있으니까 얘를 죽이지는 차마 못하고 소련과 중국과 북한과 중국은요 자기에게 반하는 작가, 예술, 문학인들은 다 숙청하거나 죽였는데 요점이 달라요. 러시아는 그냥 수용소 보내거나 살려줬어요. 네, 이런 점이 좀 또 스타일이 나름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해외에 망명돼 있다가 2008년도에 그때 제가 남한에 온 뒤로 신문에 엄청 뉴스에 떠들었죠. 그분이 조국 러시아로 돌아와서 죽습니다. 2008년도에 근대에 죽었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요소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요소른이라는 사람은요 북한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붉은 바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면 여기 안 나오는구나. 네. 이 요소른의 사람은 그 혁명문학의 성각자입니다. 당시에 발로군과 혁명과 국민당과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용감무쌍한 이런 혁명 전형들, 영웅 전형들만 그리는 이런 작가들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북한에는 이렇게 피바다라는 김일성이가 저자입니다. 진짜인지 사실인지 통일이 되면 알겠죠. 북한이 갈려들이나 알겠는지. 피바다는 북한이 김일성이가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지은 거로서 저는 이 어머니 고립기의 맞지와 연결했는데 어머니라고
너무 비슷합니다. 피바다에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의 어머니가 아들의 지하 공작을 돕기 위해서 그죠? 일본 순사의 그 눈을 피해가면서 연락책 지하 조직망의 연락원으로까지 나중에 성장해서 혁명가로 성장하는 고리키 어머니의 파베리 어머니가 거의 비슷한 전형입니다. 이 피바다에서 일제와 맞서 싸우는 민중상을 그렸다는 거죠. 지금도 북한에는 이 혁명, 5대 혁명 가극이라고 이 피바다가 계속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의 큰 가극단, 피바다 가극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또 붉은 바위라는 혁명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강조한 가기 전 단계 혁명 문학인데요. 국민당과 맞서 싸우는 한 여성이 그죠?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그 감옥의 간수들이 부조리함과 싸우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감옥문을 나서면서 장렬하게 죽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아주 정말 우리가 아마 10대 북한에서 텔레비전 연속극으로 했던 것 같아요. 중국말을 한국어 조선말 더빙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붉은 바위 보고 계속 물었습니다. 나도 저 여성처럼 불효불글의 투사가 되리라 이런 생각. 이렇게 문학과 예술이 인간에게 끼친 영향은 굉장합니다. 아까 이 문학 강좌 시작 전에 우리가 감성을 자극한 것처럼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문학예술을 혁명 자기들에게 종속시키는 국민들을 이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고요. 요즘 다른 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시대가 변해가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계승하고 있다면 요즘 러시아나 중국은 요즘 삶을 새로운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문학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은 그래도 아직은 탄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작가, 예술인들은 몰래 활동을, 지하에서 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혁명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 여기 문학예술의 학자들이 앞장에 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혁명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에 등장한 그 작가들 장려하는 반면에 그리고 반소비에트 작가들은 숙청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치면서 우리 엄마 사진입니다. 엄마가 93년도 김정일의 생일날에 여기 51돌이라고 써져 있어요. 남북한의 맞춤법이 다르죠. 그래서 김정일의 생일날에 당직을 서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도 그죠? 인간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북한에서는 밥 한 끼도 이을 수 없었다는 점.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 사이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사이다. 저는 이런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한에 와서 이 사진이 왜 먼저 나오지? 다 사라진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공부를 하고 거꾸로 됐구나. 네, 제가 남한에 와서 제일 먼저 찍은 사진이고요. 15살 어린 동기들 20살 애들하고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연극도 하고 MT도 다 따라갔어요. 아쉬운 것은 저희는 북한에서 또 러시아에서도 외국인 기숙사에서 외국인들하고 저희가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배낭여행 다니면서 저녁에는 푸시킨 시를 읽고 그죠? 톨스토이 문학에 대해서 담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369 술만 마시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걸까? 서로 1학년 때 서로 단합을 위해서 축제도 함께하고 2학년 다 찢어져서 수업을 듣고 참 졸업식 때도 입학식 때도 엄청 기대하며 갔었는데 애국가 부르는데 이렇게 하는 놈, 서리 서 있는 놈, 컨 만지는 놈 내가 막 기시장을 다 박아놓고 싶은데 차마 뒤돌아보니까 나는 아주 뿌듯하게 입학식에 참여했는데 올라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졸업식 때도 난 엄청 뿌듯해서 갔는데 아니 밖에서 사진 찍을 놈은 찍고 안에 들어가서 착석해서 참가할 놈은 참가하고 상 받는 애만 들어가고 뭔가 대학 시절이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죠? 엄청 중요한 건데 청춘의 어떤 추억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혁명가를 부를지라도 우동부를 피워놓고 그죠?
북한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있습니다. 예,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좀 너무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세대는 행복한 학창 시절 보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 추억이 있어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별로 추억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참 아쉬움이 많다. 어떻게 온 대학인데, 그죠? 대학교 개수를 줄여야 돼. 반값 등록금보다 학교를 줄여서 정말 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을 굳이 다니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기틀을 마련해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변화 주는 걸 싫어하잖아요. 미치겠어요, 저도 막. 예. 그래서 저는 그 편견을 다 깨고, 예, 러시아까지, 미국에까지 갔죠. 예. 결국 삐죽삐죽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예. 저도 꼭 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 언제까지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독일의 아도르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파의 창시자인데, 이게 막스 레니지를 반박한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이분의 저서 가운데 잘못된 서해 가운데 올바른 삶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메모에 뒀었어요. 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대중문화의 해방 혹은 기만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대중문화 정말 엉망이에요. 그죠? 문학, 예술 엉망이에요. 맨탕, 사랑, 불륜, 악녀가 등장하죠? 조국가, 회사를 위해서, 그죠? 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런 형상을 좀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도덕적 수양이 부족한 사람은 그걸 단적, 허영심. 왜 연예인이 공항 패션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죠? 예, 걔네들이 뭐 누굴 좋아하도 뭔 상관이에요. 그죠? 우리는 기본을 잃지 않고 있는 거. 저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 문학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고전, 중문과 그렇게 재미나는 고전을 왜 그리 재미없게 해서 학생들이 70명, 100명이 다 졸아요. 저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도 하고 있지만, 제 속에 존하는, 이제 제가 난 북한식 방법으로 평가할 거다. F 주고 싶어요, 솔직히. 네, 걔가 시험 잘 치면 참 곤란한데. 네. 그런 거죠. 어떤 개인에 대한 도덕적인, 그러니까 예의조차 없는. 근데 저는 이분이 잘못된 사회가 올바른 삶에 있을 수 없다는 게 조금 너무 와닿았다는 거죠. 북한에서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아무리 내놓으라고 열심히 살아도 밥도 못 먹어서 굶어서 나왔는데, 어떤 뭐 이쁜 옷이 뭡니까? 그죠? 교육이 뭡니까? 그죠? 요즘 이만감에 나오는 어린 친구들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랬다면 남한에 와서 제가 그렇게 아까 쭉 지나온 사진을 보면 이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회사나 가정이나 개인의 행복도 나라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저는 이게 정말 옳거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세요 하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좋은 직장 얻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고요. 시집 잘 가려고요. 죄다 부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되물어요. 대한민국 옛날에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누가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네. 이래요. 독불자고는 없습니다. 좋은 리더의 그걸 잘 받은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기성세대들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어가느냐? 저희요, 우리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아무리 정교수가 아니더라도 시간 감속 따위라고, 예, 교수 앞에서 끄떡끄떡 졸고, 그죠? 화장을 파우치 통째로 그냥 수업 끝날 때까지 화장을 해요. 확 그냥 폐차물 주면 또 안 되겠죠? 인권 어쩌고 그럼 교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말도 안 되는. 예,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렇게 키웁니까? 기싸움 때리세요. 예, 뭐 그걸로 해서 전과되면 또 뭐 어떻습니까? 내 새끼 잘 길들여야죠. 그런 초보적 예의조차 없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더른을 공경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죠. 이쯤 되면 박수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사회나 모순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 저도 이 사회에 9년째 살면서 빛과 그림자를 다 봐요.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과거를 통해서 42년조의 삶을 통해서 탈북의 15년 동안의 삶을 특히 조명해 본다면 오늘날에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죠? 이 좋은 시스템을 만났기 때문이다. 물론 힘들었어요. 이방인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면 결국은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사회나 단점이 존재하지만 북한보다 남한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사회라는 건 이건 불멸의 법칙이라는 거죠. 맞죠? 늘 지 탓은 안 해요. 지의 애 탓은 안 해요. 그죠? 예, 부모 탓하고 돈 탓하고 가난 탓하고 체제 탓하고 대통령 욕하고 그러죠. 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죠? 예, 우리 잘못되는 거 우리 알아요. 근데 알면서 왜 안 고쳐요? 예, 혁명을 해야죠. 투쟁을 해야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죠? 모든 것을 이분법적 논리대로 옛 옳고 옛 틀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융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학문도 그렇고, 그죠? 인간과 인간관계도 그렇고, 좌니 우니 다 통틀어서 그죠? 화합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네. 노노하기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군자 무본 문익 이도생. 군자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톨스토이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제대로 다 한다면 이 큰 하나가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화이팅 하자는 이야기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뵙기 어려운 분으로 질문 3분만 받겠습니다. 네.